아주 가끔 우리 인생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하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고 믿고 있었던 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그런 일 말이에요. 하지만 살면서 우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랬죠. 제 인생에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평온해 보였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의 실마리를 마주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은 그냥 희미하게 장면 몇 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도예요. 아빠 무릎에 앉아있던 감각이라든가 팔에 안겨 잠들던 밤 같은 날이라던가 그 어린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보다 더 어린 남동생까지 데리고 살아야 했던 엄마는 대단했어요. 당시 어렸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아빠랑 함께 하던 작은 식당을 혼자서 다시 열었어요. 그땐 정말 목숨 걸고 일하셨대요. 국 끓이고 밥 짓고 반찬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손님이 들어오면 웃으며 주문받고 계산하고 설거지까지 혼자 다 맡아 하며 정말 억척같이 살아내셨죠. 엄마는 대체 그때 어떻게 견뎠어?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은 죽고 정말 막막했을 텐데. 그래도 너희들 키우는 일이니까 버틸 수 있었지. 니들 아니었으면 벌써 캥 나자빠졌지 뭐. 엄마라는 힘이 뭔지 지금도 그 시절 얘기를 꺼낼 때마다 씩 웃으며 말씀하시곤 하셨죠. 무튼 그렇게 이어간 식당은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만 오다가 나중엔 옆 동네에서도 일부러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생겼고 식당은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정말 바쁘게 일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저희 남매에게 소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새벽같이 시장 가서 장 보고 식당 문 열어놓은 다음에는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셨고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새벽에 도시락 싸서 꼭 참석하셨죠. 엄마, 김밥에 꼭 소세지 넣어줘야 돼. 알았지? 알았어. 오이랑 소세지 너 좋아하는 거 다 넣어줄게. 엄마 최고.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덕에 바쁜 환경에도 저와 동생은 안정감을 갖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유치원 때도 남들보다 옷에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 머리에 리본 꽂아주고 헤어핀 모으고 인형옷 바꿔 입히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집에서도 걸핏하면 남동생을 앉혀두고 머리에 머리핀을 잔뜩 꽂아주고 립글로스를 바르며 놀았죠. 물론 번번이 제 실험체가 돼야 했던 남동생은 죽어라 싫어했지만요. 나 진짜 하기 싫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최신 유행물이야. 조금만 있으면 진짜 예뻐진다니까. 나는 예뻐지기 싫어. 나 남자라고. 알았어. 누가 너 남자 아니래? 그럼 이 핀만 꽂자. 이거 하나만. 예쁜 초록색이야. 곧 빼줄게. 진짜지? 나중에 엄마한테 이른다. 진짜야. 근데 이건 진짜 잘 어울린다. 와, 내 동생 완전 귀엽다. 그 시절 저한테는 그런 게 최고의 놀이였어요. 머리 모으고 닦고 예쁜 옷으로 코디해서 거울 앞에 서보는 거. 그런 게 진짜 재밌었고 자연스럽게 옷이나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저희 때 한창 유행하던 싸이월드에 푹 빠졌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입은 옷을 찍어서 다이어리에 올렸어요. 처음엔 친구들 몇 명만 보고 댓글 달아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코디 칭찬도 하고 스타일 따라 해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달이 선정하는 싸이월드 스타 같은 거에도 들어보고 그게 또 저한텐 꽤 자부심이 됐던 것 같아요. 너 또 뭐 올리는 거야?
오늘 코디 사진이야. 애들이 댓글 달아줘서 너무 신나. 이것도 다 재능이지 뭐. 좋아하는 거 있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너 공부도 좀 해라. 알았어. 근데 엄마, 이 리본 어때? 오늘 이 치마랑 어울리지 않아? 누구 딸인지 진짜 요 감각은 타고났다니까. 그렇게 자라 자연스럽게 저는 패션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어요. 고등학생 때는 취미 삼아 주말이면 동대문 가서 옷 구경하고 유행하는 패턴 정리하고 그걸 블로그에 올리면서 나름의 컬렉션처럼 정리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설렜어요. 신상 하나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옷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감탄했고 그걸 내 스타일로 바꿔보는 데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죠. 그래서 대학은 당연히 패션 디자인과로 정했고 결국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어요. 대학 다니면서는 집보다도 작업실에 더 많이 있었어요. 원단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솔직히 말이 좋아 디자인이지 이쪽 일이라는 게 죄다 막노동이거든요. 아, 진짜 이 소매선 왜 이렇게 안 맞아? 어제 밤새는데 또 틀렸네. 너 어제도 밤샜다며. 좀 자가면서 해라. 아유, 안 그래도 요즘 얼굴이 까칠해졌어. 근데 이거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해. 제대로 안 하면 교수님한테 또 깨져.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 그렇긴 해도 건강은 챙겨야지. 네 몸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근데 엄마, 나 진짜 이 옷 완성하면 뿌듯할 것 같긴 해. 나 이번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거든. 그렇게 피곤해도 행복했어요. 남들은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 옷들이 곧 저의 꿈이었거든요. 패턴 하나 완성될 때마다 옷 한 벌이 마네킹에 걸릴 때마다 제 안에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계속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졸업 작품 만들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었고 그 결과도 좋았어요. 교수님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고 전시에도 제 옷이 걸렸고요. 졸업 후 저는 한껏 부푼 마음으로 여러 브랜드에 이력서를 돌렸고 운 좋게도 나름 이름 있는 브랜드에 취직하게 됐어요. 처음엔 진짜 꿈만 같았죠. 학창 시절 내내 그리던 무대였고 내가 만든 옷이 진짜 상품이 되어 매장에 걸리는 순간을 상상만 해도 뭉클했어요. 하지만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그 환상이 싹 사라지고 제 앞에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디자인 업계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꼰대력이 세더라고요. 자기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미란다 편집장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며 완벽주의를 핑계 삼아 진상 떠는 상사들, 하루 종일 욕만 하고 기분 따라 지시 바꾸는 팀장들, 후배 괴롭히는 걸 재미 삼는 선배들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업계에선 그냥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팀장님, 이건 지난번에 지시하신 대로 수정을. 그건 어제 얘기고 오늘은 이 느낌이 아니야. 센스 좀 키우자. 아, 이래서 요즘 애들은 문제라니까. 아니, 어제 분명. 야,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나 이따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다시 해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이 아득해졌고 퇴근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새벽 3시에 메시지 오는 건 기본이고 퇴근하다가 다시 불려가기도 했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눈물 훔치다 나 진짜 이거 못 해먹겠다 싶더라고요. 매일매일을 눈물로만 보내는 이 인생이 대체 뭔가 싶었죠. 주변에선 참아야 한다며 말려댔지만 저는 거길 결국 때려치웠어요. 화려함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디자이너의 길은 현실적으로 너무 잔혹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이 점점 마모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거길 그만두고 나서야 겨우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남 밑에서 일하느니 내가 진짜 원하는 옷을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 팔자는 결심이 생긴 거죠. 처음엔 정말 작게 온라인 쇼핑몰부터 시작했어요. 동대문에서 도매로 떼온 옷들을 팔면서 동시에 제가 디자인한 옷도 한두 개씩 추가했죠.
처음엔 누가 이걸 사주나 싶었지만 발품도 팔고 인맥도 총동원하면서 하나씩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완전 1인 회사였죠. 택배도 제가 직접 포장하고 고객 상담도 제가 하고 상품 촬영도 제가 하고 진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지만 그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두 건씩 들어오던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하루에 수십 개씩 글을 올리고 친구들한테 도와달라 부탁하고 인맥을 총동원해 모델들한테 옷 입고 사진 찍어달라고 연락하고 그렇게 안 해본 게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품 리오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 디자인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는데 진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만든 옷을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매출이 늘고 고객이 늘고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브랜드화 작업에 들어갔어요. 명함도 새로 만들고 패키징도 정비하고 스튜디오도 구했죠. 그리고 그 무렵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쇼핑몰 쪽 바이럴 마케팅을 맡고 있던 팀 소속이었는데 일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보면 볼수록 당신 진짜 존경스러워.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 에이, 뭘 그렇게까지. 에이, 아니야. 그렇게 혼자 해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나도 아는데. 나만 해도 내 사업하고 싶어도 용기도 없고 엄두도 안 나서 여기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어린 나이에 사직서 딱 던지고 나와서 자기 사업 키워온 거잖아. 난 못 해본 거고 여전히 무서운데 당신 진심으로 존경해 난. 절 존경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신선하고 뭉클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절 보고 그렇게 말해주는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저한테도 저희 엄마한테도 워낙 잘했어요. 저보다 먼저 엄마 생신 챙기고 일일이 전화로 인사도 잊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결혼도 정말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됐어요. 결혼식에 나름 힘을 줘 꽤나 화려하게 치렀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쇼핑몰에 이사로 들어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감당하기엔 점점 일이 커지기도 했고 어차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으니 쇼핑몰 자체가 자연스럽게 가족 비즈니스가 된 거죠. 같이 일하면서 신상품 기획도 함께 하고 스타일 기획할 때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촬영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나름 신혼 깨소금도 쏟아졌어요. 이거 이번 시즌에 밀고 싶은 무드인데 어때? 색감이랑 패턴은 괜찮은데 소재가 살짝 무거운 느낌이야. 여름용으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그럼 린넨 혼방으로 가야 하나? 린넨 좋지, 괜찮지. 그리고 모델 촬영은 이번엔 조금 야외 느낌으로 해보는 거 어때? 지난번엔 너무 스튜디오 컷만 많았잖아. 그래, 좋다. 힙한 배경 찾으면 의상 느낌도 잘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부부가 일까지 같이 하다 보면 다투는 일도 많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끈끈해졌어요. 서로 성향이 워낙 달라서인지 오히려 보완이 잘 됐고 의견 차이 날 때도 대화로 풀면서 맞춰갔죠. 그렇게 매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브랜드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양가 어른들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제 편이 됐죠. 어머, 얘 살림 잘하고 애 낳고 이런 거 바라는 건 이제 구시대 얘기지. 요즘은 며느리가 능력 있는 게 최고야. 나는 우리 며느리 진짜로 자랑스럽다. 친구분들에게 자랑스레 제 얘기를 하는 말씀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3년쯤 지나는 사이 저희 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쇼핑몰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단골 고객들도 생기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느낄 쯤 저희 엄마는 식당을 정리하고 쉬게 되셨어요. 식당 자체는 여전히 잘 됐어요. 문제는 건물주였죠. 장사 잘 된다고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자리 비워라는 뉘앙스였어요.
왜 그런 거 아시죠? 가게가 잘 나가면 건물주들이 쫓아내고 자기가 하면 더 잘 될 거라 착각하는 그런 거요. 아니, 엄마,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다. 아내가 그 자리에 20년은 있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유 참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인간이 이래? 태영아, 나 그냥 그만둘까 싶다. 당분간이라도 말이야. 어차피 마침 팔꿈치도 계속 안 좋았고 아유 이제 좀 쉬어야 할 때지. 그래, 차라리 잘 된 거야. 나도 돈 잘 벌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엄만 그냥 쉬어. 이제 놀러 다니고 편하게 사시라고. 저희 엄마는 팔꿈치 관절염 때문에 그 전부터 고생이 많으셨어요. 끓이고 볶고 뒤집고 하는 요리 일이 아무래도 손목,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 수술도 받으셔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히 쉬자고 했어요. 오히려 너무 잘 됐다고 위로도 드렸고요. 한편 저희 시가의 상황은 저희와 딱 정반대였어요. 시부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식당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던 분이 갑자기 자영업에 도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심 걱정부터 앞섰어요. 한국 사람들 자영업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해도 잘 되겠지. 음식 솜씨 좋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시작한 가게치고 오래 가는 경우를 저는 별로 못 봤어요. 하지만 시모가 워낙 결의에 차 계시기도 했고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 저는 그냥 인테리어 하는데 돈 조금 보태드리고 잘 되시길 응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고 결국 몇 달도 못 가 시모의 한숨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 요즘 장사가 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니? 나 아주 딱 돌아가시겠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요즘엔 원래 다 그래요. 다시 붙으실 거예요 라며 위로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나설 일도 아니고 괜히 시가일에 관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매출은 계속 적자고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나가고 손님은 점점 줄고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부인이 말이다. 혹시 내가 식당 일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시더라. 식당을? 어떻게? 그쪽 가게가 너무 안 돼서 망하기 직전인데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라면서 나더러 노하우 좀 전수해주고 자기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왜? 어차피 엄마는 이제 쉬기로 한 거잖아. 팔꿈치도 아직 다 안 나왔는데 아유 이거는 괜찮아. 내가 뭐 가게 들어가서 종일 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달만 메뉴 좀 바꿔주고 그 주방 시스템만 손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난 도와줄까 싶은데 그래도 괜히 남의 일에 깊게 엮이는 거 아닌가 걱정돼 나는. 에이 그러지 마. 사돈 집안이 어디 남의 집이니? 그리고 있는 기술 썩히는 것도 아깝고 나도 한 번쯤 다른 주방도 구경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다 아니다 싶으면 그때 또 손 떼면 되지. 엄마는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가와 친정이 사업적으로 엮이는 건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괜히 도와드렸다가 잘 안 되면 그 책임을 또 누가 지냐는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의 거듭된 부탁 끝에 결국 엄마는 한 번, 두 번 시모네 가게에 들러 주방 동선 체크하고 메뉴 구성도 봐주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저렇게는 안 되겠더라. 동선이 엉켜서 음식 나가기도 전에 식는단다. 장사할 생각이 있긴 있었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 진짜 거기 도와준다고? 그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엄마는 시몬의 식당을 조금씩 바꿔갔어요. 무슨 망한 식당 솔루션 주는 프로그램 찍듯이 엄마가 하나하나 관여해가는 동안 시모 가게는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진짜 그냥 몇 번 봐주고 말겠다는 시기였는데 메뉴 구성표를 다시 짜고
식자재 납품처도 바꾸고 주방 안조리 동선까지 죄다 뜯어 고치셨고 동선 정리 정도나 하러 들어갔다가 식당 전체가 엄마 손 안 거친 데가 없이 싹 다 뒤집힌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슨 TV에 나오는 백씨 아저씨처럼 요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년을 식당하며 사람 붙잡아온 실전 감각이라는 게 그냥 어디 가겠어요. 엄마, 팔꿈치는 괜찮아? 힘들지는 않아? 괜찮아. 오히려 움직이니까 몸이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아무래도 확실히 식당하고 부지런 떨며 살 팔자인가 봐. 고상 떨며 놀고만 있자니 좀 있으셔서 말이야. 엄만 요즘이 훨씬 즐겁다 얘. 그 말을 하는 엄마 얼굴이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어요. 한동안 일 안 하고 집에서만 계실 땐 무기력하고 힘이 빠져 보였는데 일을 하면서 눈이 초롱초롱 기력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모든 구석구석을 바꾸고 정리하고 새로 싹 세팅했는데도 결과는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음식 맛은 확실히 좋아졌고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손님 발길은 여전히 뜸했어요. 한두 명 오던 게 대여섯 명으로 늘기는 했지만 그 이상 늘지는 않았죠. 아니 대체 뭐가 문제지? 바꾼다고 다 바꾸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사부인 좀 느긋하게 생각해요. 장사란 게 물론 잘 되면 좋지만 꼭 바로 결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기본은 다 잡아놨으니까 조금만 뚝심 갖고 기다려 보자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의욕과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가게 한켠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유, 사부인, 나는 진짜 식당 할 팔자는 아닌가 봐요. 이제는 이 일에 정이 턱 떨어졌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는 저기 사돈이 이 가게 그냥 인수하시는 건 어때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식당 인수를 제안했고 엄마는 당황하셨죠. 도와주는 것과 인수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아유, 저는 그냥 도움만 드린 건데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사부인 말 듣고 이것저것 고치다 보니까 가게가 너무 정리가 잘 됐고 그거는 또 다 사부인 손덕이에요. 저는 도저히 여기서 더는 못 버티겠고요. 이왕 기틀 마련하고 정리한 거 사부인께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엄마가 제게 꺼내셨을 때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인수? 이거 완전 엄마한테 떠넘기겠다 이거 아니야. 근데 있잖니. 아유, 나는 생각할수록 이 가게가 생각보다 괜찮더라. 자리도 나쁘지 않고 구조도 좋아. 동선도 내가 손받고 재료 납품 저도 다 갈아놨고 무엇보다 정리해놓고 나니까 욕심이 나. 나도 아직은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래서 엄마는 진짜 인수해서 해보고 싶은 거야? 한번 해보고 싶다 엄마. 솔직히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듯 했고 얼마 뒤 엄마는 시모의 가게를 정식으로 인수하셨어요. 계약서 작성하고 명예 이전까지 다 마치고 나니 이제 진짜 엄마 가게가 된 거예요. 저는 마음이 조금 복잡했지만 그래도 결정하신 이상 응원해드리기로 했죠. 엄마는 가게 이름도 새로 지었고 간판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꿨어요. 전체 분위기도 리뉴얼 하신다고 식탁보나 조명 같은 소품까지 싹 정리하셨죠. 인테리어 비용은 크게 들이지 않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의 동네 어르신 단골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점심시간을 노린 직장인과 젊은 여성층도 함께 잡겠다는 전략으로 메뉴 구성까지 업그레이드 했고요. 엄마가 식당을 재개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엄마를 돕게 됐어요. 가게 메뉴 사진을 찍고 SNS용 홍보 콘텐츠도 만들어 드렸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따로 만들어 음식 사진, 메뉴 개발 영상, 짧은 리뷰 영상 같은 것도 업로드했어요. 쇼핑몰 고객들한테도 스토리도 공유하고 열심히 홍보에 힘썼죠. 엄마, 이 덮밥 그릇 조금만 돌려봐.
이쪽이 비주얼이 더 살아 보여. 너무 돌리면 국물이 흘러. 간장 색깔이 어두워서 화면에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이 고명 살짝 위로 올려. 그래. 여기 단무지도 너무 예쁘다. 이거 하이라이트 컷으로 쓸게. 요즘은 진짜 카메라가 음식을 다 살리는구나.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엄마는 처음엔 SNS 홍보며 콘텐츠 촬영을 생소해 하셨지만 제가 설명드리며 하나하나 보여드리니까 점점 흥미를 느끼셨어요. 나중엔 본인이 먼저 오늘은 이걸 올려볼까 하고 아이디어도 주시더라고요. 그런 노력들 덕에 반응은 생각보다 금방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근처 사무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조금씩 들르더니 주말엔 가족 단위 손님도 생기기 시작했고 한두 테이블 예약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숨은 맛집이라는 말도 생겼고 SNS 해시태그로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이미 꽤 많은 게시물이 쌓여 있었죠. 엄마, 여기 봐봐. 어떤 사람이 리뷰 썼는데 이 집 장조림은 밥도둑 수준이 아니라 밥강도다래요. 어머머, 밥강도는 또 뭐야? 아이고, 요즘 사람들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네. 아이고, 그래도 기분은 좋다, 얘. 그렇게 입소문이 계속 퍼지다 보니 케이블 방송에도 연락이 왔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로컬 고수 식당으로 소개된 거예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정말 주말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식당이 됐어요. 엄마의 30년 경력은 결국 다시 빛을 발했고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절에 시가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시누이도 내려왔던 날이었죠. 저희 시누이는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요리나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남이 하는 음식 이야기에는 거의 늘 평가하는 듯한 말을 얻는 타입이랄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날도 가족끼리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고 다들 술 한두 잔씩 하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술이 좀 된 시누이가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말야, 요즘 SNS 보니까 쟤네 엄마 가게 엄청 뜨더라. 그래? 아유, 요즘 아주 대박 났잖니. 사부인이 넘겨받고 잘 되니까 나 참 역시 나는 안 될 팔자인가 보다 싶더라니까. TV도 나오고 말이야. 무슨 팔자 타령이야 또. 아이, 솔직히 그런 거 다 그냥 억지로 띄우는 거잖아. 광고비 먹이고 조작하고 요즘 맛집 다 그런 식이잖아.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선 진짜 맥 빠진다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봐도 노골적인 견제였고 분위기 자체가 싸해졌어요. 기가 차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돈 먹였다고? 조작을 했다고? 제가 메뉴 사진 찍고 계정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고 홍보하고 고객 응대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냥 한마디로 다 후려치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시어른들 다 계신 자리니까 일단 꾹 참기로 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진짜 손님 리뷰도 직접 다 받아서 올리고 있고요. 방송도 저희가 따로 섭외한 게 아니라 제작진에서 연락 주신 거라고요. 돈 내고 나가는 홍보 방송이 아니었다고요. 아유,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말하지. 다들 자기가 잘나서 연락 왔다 뭐 그러지 뭐. 그 말에 순간 욱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제 허벅지를 톡톡 치며 넘겨 하는 눈빛을 보내왔고요. 시모도 괜히 헛기침 한번 하시며 다른 얘기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래, 술 취한 사람 상대로 뭘 하겠나 하고 간신히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누이가 따로 저를 부르더니 나름대로 사과를 하더군요. 어제는 내가 좀 실수했지. 미안해. 술이 좀 가했나 봐. 기분 나빴으면 진짜 미안. 아니에요, 뭐. 술김에 하신 말인데요. 아, 사돈이 열심히 사시는 거 안 봐도 알지. 그냥 내가 괜히 좀 모르겠다. 아무튼 미안해. 한 번만 봐줄게. 응? 사과는 받았지만 속이 후련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술김에 한 말이라도 취중진담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집이 하다 망한 가게를
우리 엄마가 성공시켰다고 배에 아파서 그러는 자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도 도와달래서 엄마가 그렇게 성심껏 도와줬고 망하던 가게까지 인수해서 잘 되게 만든 게 무슨 죄라고. 오히려 고마운 줄 알아야죠. 솔직히 그날 이후로 신우이를 볼 때마다 어딘가 껄끄러운 기분이 남았어요. 미안하다며 웃는 얼굴로 말해도 저는 그날 그 술기운 섞인 진심을 이미 들은 상태니까요. 그런 건 쉽게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 그 가게 말이다. 그게 원래 우리 집에 사던 거잖니. 자돈이 잠깐 맡아서 뭐 잘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애초에 기틀을 다진 건 우리 아니니. 은근슬쩍 들어와 자기 것처럼 가져간 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도 그냥 잠자코 있었는데 생각할수록 안 되겠다 싶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제 우리 딸이 나서야지 싶어. 우리 장미가 조리학 전공도 했고 슬슬 자기 이름으로 가게 하나 있어야 할 때잖아. 그러니까 이달 안에 명의만 바꿔줘.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요, 어머님. 당장 바꿔드릴게요. 저야 감사하죠. 어? 그래? 고맙다. 제 반응에 시모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반응했지만 아직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시가에는 말 그대로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시모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공식 통보가 도착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엄마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모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가게를 처음 인수했을 때만 해도 시모는 별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가게가 방송을 타고 줄을 서는 맛집이 되고 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희한하네. 요즘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사돈한테 가게 넘긴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걸까? 그러다 주변 사장들에게서 연이어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시모가 여기저기서 이제 내가 2호점은 직접 할 거다. 원래 우리 가게인데 사돈이 얌체같이 뺏어갔다. 이젠 우리 장미 이름으로 가게 낼 거다. 같은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황당해하던 무렵 어느 날 구청에서 시모 앞으로 날아온 공문 하나가 사건을 결정지었죠. 시모가 식당에 들렀다가 가방을 두고 가는 바람에 엄마가 그 안을 확인하게 됐고 거기엔 사업자 등록 서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상호는 저희 가게와 거의 똑같았고 주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자세히 서류를 살피다 결정적으로 그 서류 안에 있던 서명과 인감은 엄마의 것처럼 위조된 가짜였어요. 얘 이거 봐. 이게 뭔 줄 아니? 우리 가게 이름이랑 거의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넣었더라. 그리고 이 서명, 이건 내 서명 흉내낸 거야. 아주 조잡하게. 이건 그냥 생색이 아니라 진짜 노린 거네. 명의도 빼앗고 법적으로도 기득권 가지려고. 엄마, 이거 고소감이야. 사기라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지? 그날부터 저와 엄마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상표권은 이미 엄마 명의로 등록돼 있었지만 그땐 단순 보호 차원이라 활용을 생각하진 않았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허 출원부터 사업 운영권 관련 서류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표 메뉴의 조리법도 저작권 등록을 했고 운영권도 단독 위임받은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공증받았죠.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정식 절차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제게 자기 딸에게 가게를 넘기란 전화를 걸어온 다음 날 드디어 경찰이 움직인 겁니다. 관할구청에 제출된 사업자 등록 서류에서 인감 이미지가 위조된 것이 밝혀졌고 실제 엄마가 해당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진술과 공증 감정 결과가 증거로 채택됐죠. 결국 시모는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얘, 너 그날 명의 바꿔준다고 했잖니. 이게 무슨 일이니? 누가 그런 고발을? 너 설마? 예, 어머님, 제가 했어요. 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엄마 서명 도용한 서류 제가 법무법인이랑 같이 경찰에 제출했고요. 감정 결과 다 나왔고 공문도 어머님께 갔겠네요. 아니,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누가 할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저한테 따질 생각 마시고 조사 받으세요. 문제될 게 없으면 금방 끝나겠죠? 안 그래요? 시모는 그렇게 꼼짝없이 조사를 받게 됐죠. 시모가 뒤에서 이런 일을 꾸밀 줄이야 솔직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이 있어요. 제 뒤통수를 친 게 시모 하나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게 더 큰 배신을 안긴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눈치챈 건 어느 새벽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이 늦게까지 서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책상에 엎드려 조는 거예요. 불 켜놓고 조는 게 늘 보기 싫어 편하게 누워주라고 깨우려다가 남편의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게 됐어요. 그런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구조조정, 지분 재조정, 매각 같은 말들이 나열돼 있었죠. 그 순간 머리가 쭈뼛하더군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데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나선 황급히 노트북을 닫아버렸어요. 깜짝이야. 뭐야, 언제 들어왔어? 뭐 보고 있던 거야? 그냥 요즘 외부 투자자들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도 좀 나오잖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이런저런 시뮬레이션 자료 한번 정리해봤지. 별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 눈빛이 왠지 불안해 보였고 그 말투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웠죠. 결국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의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려고 조심스럽게 남편 손가락을 갖다 댔을 때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됐어요. 잠금이 풀리자마자 옆방으로 와 열려있던 폴더를 확인했고 거기엔 대표자 지분 재조정안, 외부 투자 설명 자료, 쇼핑몰 사업 매각 시나리오 같은 제목의 문서들이 있었어요. 클릭해서 열어보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지분을 남편이 51%, 저는 49%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그 파일 안엔 아예 단독 창업자라는 문구도 눈에 띄었어요. 이건 뭐야? 문서엔 제가 운영하던 고객 데이터와 매출 그래프, 마케팅 성과, 분석 자료까지 그대로 들어있었고 그걸 남편이 자기 성과처럼 포장해서 PPT로 정리해 놓고 있었던 거죠. 어떤 부분은 아예 제가 지난달 정리해둔 파일명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흔적까지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고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둔 후 제가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죠. 뒤통수를 2번 얻어맞은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식당을, 남편은 제 쇼핑몰을 몰래 슬쩍하려 했고 전 그걸 미리 눈치채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시작한 거였죠. 사업명에 관련 서류부터 자료 접근 로그, 고객 DB 저장 기록, 경영 판단, 주요 결정일지를 모두 정리해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미 엄마 쪽도 변호사와 연락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동시대응 체계로 들어갔어요. 둘 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기회를 보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제대로 느꼈어요. 시모는 조사받는 내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른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아니 그깟 말 몇 마디 한 거 갖고 내가 뭐 거기다가 무슨 죽을 죄라도 졌다 그래요? 원래 내 가게였던 거 맞잖아요. 그냥 이제 이유 좀 낸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일이랍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연기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이게 왜 죄냐고 억울해하는 얼굴이더라니까요. 아무리 못 배웠기로서니
도장을 위조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허위로 내고 남의 상표를 베끼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고 상표권 침해 명의도용입니다. 게다가 이미 허위사업 계획서까지 제출하셨고요. 한 해 내 가게였던 거니까 그런 생각 좀 한 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찰도 말이 안 통한다고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하지만 시모가 그 상황의 무게감을 제대로 느끼든 말든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된 상태였죠. 저희가 모은 자료들은 명백했고 위조된 인감과 서명, 그리고 사업계획서, 조리직 채용 공고 문서까지 제출되자 상황은 더 이상 말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됐어요. 결국 시모는 사문서 위조, 상표권 침해, 명예도용,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구속이라지만 시모는 사실상 구속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워낙 동네가 좁고 말도 빠른 동네였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시장통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죠. 일이 그쯤 되니 그제야 자기가 한 짓을 알았는지 어느 날 시모가 엄마 가게 앞까지 찾아와서는 멀뚱히 문 앞에 서 있었다더군요. 직원이 사장님 저기 앞에 누가? 하고 알려드렸을 때 엄마는 조용히 고개만 저으셨어요. 이제 그 사람 우리랑 관련 없는 사람이야. 내가 구태여 만날 이유가 없지. 엄마는 단호하셨고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뻔뻔하게 부탁을 해댔어요. 그래, 내가 미안해요, 사부인. 근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손 놓자마자 가게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래, 솔직히 얄밉기도 하고 그랬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나도 내 자식 잘 되게 해보려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이냐고요. 물론 사부인한테는 미안하지만 미안한 줄 알면 이러면 안 되죠. 돌아가세요. 하지만 사부인, 나한테 선처라도 부탁하러 온 거면 시간 낭비 맙시다. 난 보시다시피 좀 바빠서 지금 안 가면 경찰에 전화해 쫓아드려요. 엄마는 시모를 내쫓았죠. 결국 시모는 억울해하며 돌아갔고요. 한편 남편의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악질적인 양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률사무소에 찾아갔고 변호사 앞에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죠. 화면에 떠 있는 매각 계획서, 지분 재조정 문서, 투자자 목록, 고객 DB 유출 흔적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곧장 말을 꺼냈어요. 이 정도면 형사건으로도 충분히 갑니다. 사기 미수, 개인정보 유출, 공동사업자의 기망행위, 지분구조 조작 전부 다 들어가요. 이혼 소송도 재산 분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지금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 위임장 작성해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병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시모 조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실 식탁에 앉아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방을 내려놓았죠. 제가 조용히 서류를 밀어내자 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보더니 바로 말했어요. 이게 뭐야, 이혼? 너 진심이야? 지금 우리 엄마 일 터졌다고 나까지 잘라내겠다는 거야? 아니, 당신 일 때문이야. 당신이 뭘 했는지 그 문서들 안에 다 있어. 무슨 소리냐며 영문을 몰라 하던 남편은 문서를 보고서야 자기 계획이 탄로난 걸 알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오해야. 우리 쇼핑몰도 크니까 투자 관련해서 정리해 본 거지 실제로 뭐 하려던 건 아니었어. 변명하지 마. 사람을 어디까지 등신으로 보는 거야? 나 진짜 그런 일도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너무 잘하니까 나도 뭔가 기여한 거 보여주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너무 못나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못난 남편 열등감 이려니 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여보.
남편은 급기야 무릎까지 꿇었고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불쌍하기보단 한심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 소장을 다시 노매 앞에 내밀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이미 모든 게 문서에 담겨 있었고 그는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내가 미쳤었나 봐. 너한테는 감정 소모조차 아까우니까 화내고 싶지도 않다. 나 너 용서 안 해.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제 차가운 태도 앞에 남편은 더는 빌지도 못하고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 제가 보낸 협의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이혼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이 워낙 탄탄했고 상대방이 딱히 반박할 여지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고객 정보 무단 유출과 영업기밀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어요. 전시모가 터트린 2호점 사건은 그야말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었고 그 덕에 전 남편 쪽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춰질 수 있었죠. 회사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단골 고객 리스트, 상품 기획안 초안, 마케팅 예산 자료까지 모든 게 다 외부로 흘러나갔고 이건 명백한 기밀 유출이었어요. 매각이나 지분 가지고 장난치려던 건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에 미수로 남았지만 제 동의 없이 제 회사 자료를 건드린 것만으로도 민사 청구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정확히 계산된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청구서를 작성했죠. 전 남편이 갚아야 할 액수는 그가 평생 회사 다니며 모은 퇴직금과 월급을 싹 끌어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결국 nom은 빚까지 져가며 수습해야 했죠.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그 인간이 직접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눈은 벌겋게 충혈된 데다 입가에는 멍자국이 하나 보였는데 그게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화풀이하다 다친 건지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관심도 없었지만요. 여보 제발 얘기 좀 하자. 딱 한 번만. 어따 대고 여보야. 그리고 지금 얘기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 그렇게까지 할 거야? 당신 정말 나 이렇게 버릴 거야?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벼랑 밑으로 떨어진 거야 이 병신아. 내가 다 읽어놓은데 숟가락 얹고 살면 고마운 줄 알았어야지. 내가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그땐 그냥 당신이 너무 앞서가니까 나도 뭐라도 갖고 싶었던 거야. 인정받고 싶었고 질투도 났고. 근데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해. 진심이야. 좀 여물어. 감정 발휘할 거면 네 엄마한테 가서 쳐 울던가.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았고 그 인간은 문자로 사정하듯 장문의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왔어요. 당신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 일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면 다시는 당신 앞에 안 나타날게. 이런 류의 말들이었죠. 근데 그걸 왜 제가 봐줘야 하죠? 어림도 없죠. 전 마지막 순간까지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정말 소송 과정 중 이렇게 단단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단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엄마, 제 회사,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던 인간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었기에 단 한 번의 흔들림도 허용할 수 없는 싸움이었으니까 어떻게든 강해져야 했을 뿐이죠. 저는 끝까지 차갑고 확실하게 굳히는 수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저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제 미래도 지킬 수 있었죠. 전 시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끝이 났어요. 사문서 위조도 상표권 침해도 사기 미수도 결국 다 미수로 그쳤다는 이유로 실형은 면했죠. 하지만 진짜 벌은 판결문보다 훨씬 무거웠을 겁니다. 그 동네 얼마나 좁고 빠르게 도는 곳인데요. 결국 그 일 이후 시부와도 이혼하고 살던 아파트까지 사채 문제에 엮여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잠깐은 마음 한켠이 쓰이기도 했어요.
말년에 너무 처참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모두 본인이 선택한 결과였을 뿐이죠. 한편 전 남편 쪽은 상황이 더 참담했어요. 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단순한 겁박용이 아니었어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쥐어짜려던 그 돈을 되레 다 뱉어내게 만든다는 각오였죠. 고객 정보 무단 유출, 영업기밀 침해, 매각 시도에 따른 손해 등 항목만 따져도 소송 항목이 꽤 길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은 피해 규모만 해도 그가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놈은 퇴직금이고 월급이고 다 긁어 모았지만 절반도 못 채운 상태로 결국 사채를 쓰기 시작했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문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됐죠. 그러다 한참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우연히 전 시누이를 마주쳤습니다. 제 눈을 피하던 전 시누이는 잠시 뒤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그땐 정말 미안했어. 아니, 미안했어요. 괜히 자격지심에 그런 말을 한 것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그런 짓을 한 것도 대신 사과할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이 너무 부끄러워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시누이가 한 잘못은 엄마 가게에 막말했던 거? 그것도 술김에 뱉은 말 몇 마디가 전부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쪽이 사과할 일도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계속 호텔 다니세요? 아니요. 그만두고 다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음식도 다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대하는 법도. 그 말에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공부네요. 잘 배우시길 바랄게요. 그 짧은 대화 이후 저희는 서로 인사하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 짧은 만남으로 전 시누이에 대해 남아있던 약간의 앙금도 그날로 말끔히 사라졌어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 이후로는 정말 전 씨가에 관한 모든 감정들은 말끔하게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단단히 지켜낸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결국 쇼핑몰을 매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망설임이 컸죠. 제가 손수 키워온 사업이고 온갖 정과 노력이 다 들어간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조건이 들어왔고 변호사와 자산 컨설턴트의 조언도 있었기에 마음을 정할 수 있었어요. 계약서를 쓰던 날 펜을 드는 제 손끝이 조금 떨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상 계약이 체결되고 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니 묘한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했던 것들을 지켜낸 증거였고 제 스스로를 다시 일으킨 값진 보상이었어요. 지금 저는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외 연수를 준비 중이에요. 패션과 브랜드, 그리고 사람을 보는 감각은 실전에서 익혔다면 이제는 좀 더 이론과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다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컨설팅이나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쪽으로 커리어를 전환할 계획이고요. 새 출발이라니 사실 두렵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저희 엄마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여전히 즐겁게 신나게 일하고 계시죠. 엄마도 저도 저희 앞의 길을 향해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전 남편과 그 가족이 제게 안긴 상처는 오래도록 가슴속에서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지만 결국 저는 그 아픔을 이겨냈고 저만의 방식으로 단단히 갚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냉정했던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짓밟으려 했던 이들에게 어떤 결말이 따르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가운데도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이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지켜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싸워야 할 이유는 언제나 분명하니까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기도할게요.